동아프리카 6개국 대통령들의 파격 결정에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중국 인프라를 수문의 시간 내에 파괴하라. 수조 달러가 투입된 1대1로 프로젝트들이 산산조각났습니다. 베이징은 발작했고 워싱턴은 혼란에 빠졌으며 유럽연합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에티오피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120조 원 홍해 항구를 폭파한다. 내륙 국가가 바다로 향하는 생명줄을 스스로 절단한 전무후무한 사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특사단이 가져온 단 한 장의 극비 문서. 이게 정말 가능한가? 72시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제안한 거야? 홍해를 둘러싼 세계 패권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멜라쿠 테스파이입니다. 에티오피아 해양물류부 장관이죠. 저는 그날 새벽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관님, 정말로 폭파하십니까? 셀람 게브레미카엘, 우리 부서 최고의 항만 엔지니어였습니다. 32살의 그녀는 미국 MIT에서 해양공학을 전공한 수재였죠.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셀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이미 동맹국들의 허가는 받았으니 걱정하지 마. 저는 빨간색 폭파 버튼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표면에 제 손가락이 닿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800억 달러.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으로 지은 항구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아베베 테클레가 울먹였습니다. 새벽별 항구 노동조합 위원장인 그는 50대의 든든한 사나이였는데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장관님, 저 항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3,000명입니다. 그 가족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어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베베, 미안해. 하지만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아베베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노동자들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3, 2, 1. 제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멀리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천둥소리 같았어요. 그러다 연쇄 폭발이 시작되면서 새벽의 정적을 찢는 굉음으로 변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어요. 새벽별 항구를 밝히던 수백 개의 조명등이 하나둘 꺼지고 높이 150m짜리 크레인들이 마치 성냥개비처럼 꺾여나갔습니다. 홍해를 향해 뻗어있던 3km 길이의 부두가 폭발과 함께 바다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이런 미친. 다니엘 키플레 무역차관이 창문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당신이 뭘 한 거야? 800억 달러야? 800억 달러라고. 우리나라 미래를 폭파시킨 거야? 저는 불타는 항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니엘. 우리의 족쇄를 폭파한 거야. 바로 그때 사라 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한국계 에티오피아인 3세인 그녀는 우리 부서의 통역관이었죠. 장관님, 국제 언론들이 난리예요. CNN, BBC, 알자지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사라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들이 보였어요. 속보 에티오피아, 중국이 건설한 800억 달러 항구 폭파. 내륙국가의 극단적 선택. 왜? 중국 외교부. 강력 규탄 성명 발표. 전화기들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총리실입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긴급 면담 요청이요. AU 의장이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홍해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불타는 항구의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태양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96시간 전 한국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산항 국제터미널 귀빈실, 저와 수행단은 한국해외항만공사의 초청으로 막 도착한 참이었죠. 멜라쿠 테스파의 장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강산 아프리카 본부장이 깊은 절을 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45세의 그는 따뜻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본부장님,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영광이죠. 에티오피아는 한국에게 특별한 나라니까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운명적으로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나라입니다. 1993년까지는 홍해 연안을 가진 해양국가였죠. 하지만 에리트레아가 독립하면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내륙국가가 되었습니다. 1000km가 넘는 해안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후 30년 동안 우리는 바다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지부티 항구를 빌렸었지만 사용료가 너무 비쌌고 용량도 부족했죠. 그러던 2020년 중국이 나타났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전용 항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류샤오밍이 처음 우리 정부를 찾아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였죠. 지부티 옆에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름은 새벽별 항구.
에티오피아만을 위한 전용 항구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당시 총리가 물었죠. 8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중국이 모두 투자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가는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시 저는 차관이었죠. 대가라뇨? 류샤오밍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잖아요. 중국과 에티오피아는 전통적인 우방국입니다. 1대1로 정책의 일환일 뿐이에요. 건설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2년 만에 초연대식 항구가 완성됐죠. 개항식 날 전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바다로 나갈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새벽이 밝았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개항 6개월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장관님, 이상합니다. 셀람이 보고서를 들고 왔었죠. 새벽별 항구의 화물 처리 순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중국 화물이 항상 우선이에요. 우리 수출품은 계속 대기 중이고요. 처음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어요. 커피 수출업자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농업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확한 커피가 항구에서 썩어가고 있대요. 커피는 에티오피아의 자존심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의 원산지가 바로 우리나라죠.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주력 상품이었어요. 왜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중국 측에서 서류 미비를 이유로 계속 반려하고 있대요. 더 심각한 건 수입품이었습니다. 의약품 수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다급하게 전화했어요. 인슐린과 항생제가 부족해요. 식용유와 밀가루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상공부에서도 비상이었죠. 저는 즉시 류샤오밍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새벽별 항구 최고층 사무실에서 홍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류 총괄,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화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요. 아, 멜라쿠 장관. 그가 느릿하게 돌아섰습니다. 효율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중국 화물이 워낙 많아서요. 하지만 이건 에티오피아 항구예요. 우리가 우선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류샤오밍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항구 운영권은 중국항만공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권리가 있죠. 저는 그제야 계약서의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작은 글씨로 구석에 숨겨진 조항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셀람이 급히 저를 찾아왔어요. 장관님,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이거 보세요. 그녀가 보여준 것은 새벽별 항구의 컴퓨터 시스템 화면이었습니다. 모든 화물 정보가 실시간으로 베이징으로 전송되고 있어요. 수출입 품목, 수량, 가격, 거래 기업, 모든 게 다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뭐라고? 에티오피아의 모든 경제 정보가 중국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수입하고 수출하는지, 누구와 거래하는지, 전부 다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뭔가 위안이 필요했어요. 책장 위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류부대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죠. 문득 어릴 때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내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돌아올 때 배를 타고 오셨단다. 홍해를 거쳐서 말이야. 그때는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항구에서 배를 탔을까? 어떤 바다를 거쳐 오셨을까? 낡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뭐지?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가죽 수첩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아마라어로 한국전쟁 종군일기라고 쓰여 있었어요. 첫 장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다른 에티오피아 병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배경에는 큰 배가 보였어요. 1951년 5월 20일 오늘 우리는 디레다와를 떠나 지부티로 간다. 거기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갈 것이다. 홍해를 건너고 인도양을 지나고 남중국해를 거쳐 이렇게 먼 바다를 가는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정의를 위한 항해니까. 1951년 5월 25일 지부티 항구에서 배에 올랐다. 미국 수송선이다. 이름은 자유의 여신호. 우리를 태울 배가 자유의 이름을 달고 있다니 좋은 징조다. 항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우리를 배웅했다. 에티오피아의 영웅들, 무사히 돌아오라. 나는 홍해를 바라보며 맹세했다. 꼭 살아서 이 바다를 다시 건너리라고. 페이지를 넘기니 한국에서의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1952년 3월 20일 오늘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내 옆에 한국 병사가 총에 맞아 쓰러졌다. 19살 소년이었다. 이름은 김상호. 나는 그를 업고 후방으로 뛰었다. 형님, 고맙습니다. 그가 내 등에서 중얼거렸다. 의무대에 도착했을 때 군의관이 말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당신이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끝났다. 정전협정이 맺어졌다. 우리 강류부대는 122명의 전우를 잃었다. 하지만 한국의 자유는 지켜졌다. 내일 우리는 부산항에서 배를 탄다. 집으로 돌아가는 배다. 1953년 8월 3일 부산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김상호가
목발을 짚고 나왔다. 살아있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네. 우리는 형제가 아닌가. 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한국 차입니다. 형님이 저를 구해준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배가 부산항을 떠날 때 수많은 한국인들이 나와 손을 흔들었다. 고맙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언젠가 우리 후손들도 이 바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를.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1953년 9월 10일 드디어 홍해가 보인다. 집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상하다. 우리가 탔던 지부티 항구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프랑스가 항구 사용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바다에서 기다렸다. 결국 작은 어선들을 타고 해안으로 상륙했다. 바다를 가진다는 것, 항구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언젠가 에티오피아도 자유로운 항구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다. 일기장을 덮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도 항구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강산 본부장이었어요. 멜라쿠 장관님, 부산항 방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70년 전 강류부대가 출발했던 그 부두입니다.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날 류샤오밍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여러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있었어요. 멜라쿠 장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벽별 항구의 사용료가 조정됩니다. 조정이라니 얼마나요? 기존 대비 1000% 인상입니다. 1000%. 10배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이제 정상 요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모두 망합니다.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류샤오밍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중국 기업을 통해 수출입하면 오히려 더 저렴해집니다. 우리가 대신 처리해드리고 수수료만 받으면 되죠. 수수료가 얼마죠? 거래액의 60%입니다. 60%. 이건 사실상 강탈이었어요. 이건 너무합니다. 우리를 아예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이다뇨? 장관님, 류샤오밍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것뿐입니다. 800억 달러가 작은 돈입니까? 하지만 무상 지원이라고? 무상 건설이었죠. 운영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항구를 미끼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거였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장관님, 커피 수출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협회 회장이 울먹이며 찾아왔습니다. 독일 바이어가 계약을 취소했어요. 운송비가 커피값보다 비싸다고. 의약품이 바닥났습니다. 병원장들이 단체로 찾아왔어요.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이 떨어졌어요. 일주일 안에 공급하지 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식량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도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한 포대가 한 달 월급이에요. 이러다 다 굶어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더 교묘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장관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셀람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지부티 항구도 갑자기 에티오피아 화물 처리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지부티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써온 항구인데 중국이 손을 썼대요. 지부티 항구의 지분을 대량 매입했다고. 설마 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은 새벽별 항구뿐만 아니라 지부티 항구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아베베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바다로 가는 모든 길이 막혔어요. 일주일 전 부산항에서의 일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부산항입니다. 최강산 본부장이 자랑스럽게 거대한 항구를 소개했어요.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고 수십 대의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처리합니까? 6만 개의 컨테이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가 항구 지도를 펼쳤어요. 부산항은 하나가 아닙니다. 북항, 남항, 신항, 감천항, 여러 개의 항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왜 여러 개로 나눠놨습니까? 위험 분산이죠. 한 항구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항구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 본부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독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 회사나 한 국가가 항구를 독점하면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 함정에 빠진 거였으니까요. 컨트롤 타워에 올라가니 부산항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제8부두입니다. 최 본부장이 가리켰어요. 70년 전 강류부대가 출발한 곳이죠. 아직도 그대로 있군요. 네, 이제는 현대화됐지만 그 자리는 보존하고 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제8부두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1953년 8월 3일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용사들이 고국으로 출발했다. 그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한다. 매년 이곳에서 기념식을 합니다.
최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위해 피 흘린 분들을 잊을 수 없으니까요. 그때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멜라쿠 타데세의 손자요? 네? 그렇습니다만 나는 김상우요. 당신 할아버지가 내 목숨을 구해줬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일기에 나온 그 김상우였어요. 아직 살아계셨군요. 93살이요. 당신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살았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기도했소.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기를. 최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김상우 옹은 제 외할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담당을 자원했죠. 그럼 당신이... 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에티오피아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있다니. 장관님, 최 본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압니다. 중국이 새벽별 항구로 목을 조르고 있죠. 어떻게? 해운업계는 좁아요. 다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해운사들이 에티오피아를 위한 특별 항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도 물류를 운송할 수 있는 길이죠. 하지만 항구는 하나가 아닙니다. 지부티만 있는 게 아니죠. 소말릴란드의 베르베라, 에리트레아의 아삽과 마사와 대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우리를 받아줄까요? 그건 외교의 문제죠.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 본부장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중재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립적 위치에 있으니까요. 현재로 돌아와서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외무부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소말릴란드 정부가 에티오피아 화물 통과를 거부한대요. 뭐라고? 우리가 논의 중이었는데 중국이 먼저 손을 썼어요. 베르베라 항구 개발권을 따냈대요. 설상가상으로 에리트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삽과 마사와 항구도 중국이 선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홍해로 나가는 모든 항구를 중국이 장악한 거예요. 이건 계획적이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히 고립시킬 작정이었어. 그때 왕리가 찾아왔습니다. 새벽별 항구에서 일하는 중국인 엔지니어였죠. 장관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왕 엔지니어? 여긴 어떻게?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USB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셔야 해요. 중국의 진짜 계획이 담겨 있어요. USB를 확인하니 충격적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홍해 독점, 극비, 1단계 에티오피아 새벽별 항구 건설 완료, 2단계 지부티 항구 지분 확보 완료, 3단계 소말릴란드, 에리트레아 항구 선점 진행 중, 4단계 에티오피아 완전 고립 후 경제 장악 5단계 동아프리카 내륙국가 전체로 확대.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더 있어요. 왕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모든 내륙국가를 같은 방식으로 장악할 계획이에요. 왜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죠? 왕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중국의 1대1로가 좋은 정책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건 도움이 아니라 지배예요. 양심상 더는 못 참겠어요. 문서를 더 읽어보니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인구 1억이 넘는 거대 시장이다. 이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면 동아프리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핵심은 바다로 가는 길을 독점하는 것이다. 이걸 국제사회에 공개하면 소용없어요. 왕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모든 걸 부인할 거고 증거가 조작됐다고 할 거예요. 다음날 류샤오밍이 최후 통첩을 들고 왔습니다. 멜라쿠 장관, 마지막 기회를 드리죠. 그가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72시간 안에 이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계약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향후 99년간 모든 해상 물류를 중국을 통해서만 처리한다. 새벽별 항구의 운영권을 완전히 중국에 이양한다. 에티오피아 주요 자원의 우선 개발권을 중국에 부여한다. 이건 나라를 팔아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팔아넘긴다니 너무하시네요. 류샤오밍이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뿐입니다. 72시간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지 아십니까? 그럼 빨리 서명하시죠. 당신 손에 에티오피아의 운명이 달렸어요. 류샤오밍이 떠난 후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명하는 수밖에. 그럼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중국의 노예가 되는 거야. 제가 반박했습니다. 노예라도 살아있어야 하죠. 다니엘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총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멜라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소? 저는 최강산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요? 새벽별 항구를 포기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쳤어? 재무부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800억 달러짜리 항구를 포기하자고? 포기가 아닙니다. 파괴하는 거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파괴라니.
중국이 우리를 조종하는 도구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다로 나갑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죠. 한국이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왕이가 준 문서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걸 보세요. 중국의 진짜 계획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내륙 국가를 노예로 만들려고 해요. 강요들이 문서를 돌려보며 읽었습니다. 표정들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너무하군. 평소 친중파였던 농업부 장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농산물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가격을 조작하려고. 의료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보건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질병 정보를 이용해서 의약품 가격을 조작할 계획이군요. 총리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항구를 파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외교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재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울 겁니다. 누가요? 같은 처지의 내륙 국가들이요.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그들도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경론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 총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멜라쿠, 당신 계획대로 하시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셀람과 아베베를 불렀습니다. 내일 새벽 3시, 새벽별 항구를 폭파한다. 정말로요? 셀람이 놀랐습니다. 그래, 그리고 전 세계에 생중계할 거야. 우리의 선택을 모두가 봐야 해. 아베베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노동자들을 동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항구, 우리 손으로 끝내겠어요. 위험해. 아베베, 자유가 위험보다 중요하잖아요. 장관님 할아버지도 그렇게 싸우셨고요. 그날 밤, 저는 최강산에게 전화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항구를 폭파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역사가 기억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도 자유를 위해 싸웁니다. 비록 방식은 다르지만요. 새벽별 항구가 불타오르는 것을 본 류샤오밍의 표정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멜라쿠, 당신 미쳤어? 800억 달러야? 800억 달러, 중국 돈으로 만든 중국 항구잖아요. 돌려드린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중국은 절대 이런 배신을 용서하지 않아. 류샤오밍이 휴대폰을 꺼내 베이징에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로 격렬하게 통화하는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한편 전 세계 언론은 이미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최강산의 목소리가 화상통화로 들려왔습니다. 장관님,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한국 정부가 긴급 외교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첫 번째 성공입니다. 소말릴란드가 대화에 응했어요. 내일 하르게이사에서 비밀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말릴란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실상 독립국가로 기능하는 나라였죠. 베르베라 항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이 이미 선점했다고. 아직 최종 계약은 안 했대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중국의 반격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장관님,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소했어요.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국제 투자를 파괴했다고요. 그리고 모든 중국 기업의 에티오피아와의 거래 중단을 명령했대요. 경제 봉쇄가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 이스라엘 대사가 화상통화로 나타났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돕고 싶다고 합니다. 에일라트 항구를 사용하라고요. 에일라트, 홍해, 최북단, 이스라엘의 유일한 홍해 항구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에티오피아까지는 요르단을 통과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중재하겠대요. 예상치 못한 도움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이집트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집트가요? 그들은 중국과 가까운데 나일강 문제 때문이래요. 에티오피아가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면 나일강 상류를 중국이 통제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복잡한 국제 정치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비밀리에 소말릴란드로 떠났습니다. 하르게이사 공항에 도착하니 소말릴란드 외무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멜라쿠 장관님,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더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소말릴란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담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중국이 거액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그들의 속셈을 알아요. 오늘 에티오피아, 내일은 소말릴란드겠죠. 회담장에는 뜻밖의 인물들이 더 있었습니다. 한국 특사,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과 인도 대표까지 동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해 모였습니다. 한국 특사가 말했습니다. 중국의 독점을 막고 자유로운 해상 교역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회담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소말릴란드가 베르베라 항구를 에티오피아에 개방하고 한국 해운사들이 특별 항로를 운영하며 일본과 인도가
투자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중국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소말릴란드 외무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인도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인도양은 우리의 바다입니다. 중국이 독점하게 둘 수 없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에리트레아 대통령이었습니다. 멜라쿠 장관님, 우리도 대화하고 싶습니다. 에리트레아. 30년간 단절됐던 이웃 나라가 손을 내민 거예요. 아프리카의 형제가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아삽과 마사와 항구를 열겠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적대적이었던 이웃이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회담이 끝날 무렵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동아프리카 해운 자유협정 하나, 소말릴란드, 에리트레아, 지부티 추후 참여 예정의 항구를 모든 동아프리카 국가에 개방. 둘, 한국 해운사들이 특별 할인 요금으로 정기 항로 운영. 셋, 일본과 인도의 항구 인프라 투자. 넷, 어떤 국가도 항구를 독점할 수 없음.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중국의 반격은 거셌습니다. 에티오피아로 돌아오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중국이 해상 봉쇄를 시도하고 있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보고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홍해 입구를 지키고 있대요. 국제법 위반 아닙니까? 상업 선박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해군 제어함대가 움직였어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작했대요. 미국까지 개입한 거였습니다. 홍해는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국제 항로였으니까요. 한편 한국 해운사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진해운 특별 화물선 한강호가 베르베라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배였어요. 에티오피아 커피를 싣고 부산으로 갈 배. 선장님이 특별한 분이래요. 사라가 귀띔했습니다. 베르베라 항구에 도착하니 50대의 선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재현 선장입니다. 김상호의 손자죠. 김상호. 옹이. 네,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언젠가 에티오피아의 배를 모는 선장이 되라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또 눈물이 났습니다. 3대에 걸친 인연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 배에 에티오피아 커피를 싣고 전 세계로 나갈 겁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일주일 후 뉴욕 유엔 본부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국이 제소한 에티오피아의 국제투자 파괴 건이었죠. 중국 대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800억 달러의 선의의 투자를 파괴했어요. 격렬한 어조로 1시간 동안 에티오피아를 비난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사님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내륙국가입니다. 바다가 없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노예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중국은 항구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새벽별 항구의 운영 실태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관세 1000% 인상, 중국 화물 우선 처리, 경제 데이터 무단 수집,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왕위가 제공한 홍해 독점 프로젝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항구를 운영하려 한 게 아닙니다. 동아프리카 전체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려 했어요. 중국 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이다. 가짜 문서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류샤오밍이 다른 중국 관리들과 대화하는 비밀 녹화였죠. 에티오피아는 이미 우리 손안에 있어. 이제 우간다와 르완다 차례야. 아프리카 놈들은 항구 하나에 나라를 파는 바보들이지. 장내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엔 한국 대사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의장님, 한국은 에티오피아와의 특별한 인연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강류부대의 역사가 소개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울 차례입니다. 케냐 대사도 일어났습니다. 케냐는 에티오피아를 지지합니다. 모든 국가는 공정한 해양 접근권을 가져야 합니다.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내륙 국가들이 하나둘 지지 발언을 했어요. 우리도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일은 우리 차례일 수 있습니다. 인도 대사가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인도는 수천 년간 해양 무역의 자유를 지켜왔습니다. 어떤 국가도 바다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까지 에티오피아 지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내륙 국가의 해양 접근권 보장에 관한 결의안, 찬성 13반대 1 기권 1점, 압도적인 통과였습니다. 중국만 반대했고 러시아는 기권했죠.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모든 내륙 국가는 차별 없이 바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도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타국을 경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항구 시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중국 대사는 분노한 얼굴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유엔 결의 이후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지부티가 입장을 바꿨어요. 지부티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서 벗어나
에티오피아에 우호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4개의 항구를 쓸 수 있어요. 셀람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부티, 베르베라, 아삽, 마사와 그리고 에일라트도 있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 통관 절차를 만들어줬어요. 이제 정말로 중국의 독점에서 벗어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베르베라 항구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첫 번째 독립 수출이에요. 아베베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택한 항구에서 우리가 정한 가격으로 컨테이너에는 에티오피아 최고급 커피가 가득했습니다. 자유의 커피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죠. 김재현 선장이 나타났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 커피를 부산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운송하겠습니다. 선장님, 특별히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첫 기항지를 부산 제8부두로 해주세요. 70년 전 강류부대가 출발했던 두 곳으로 김 선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려고 했습니다. 역사는 이어져야 하니까요. 선박이 출항할 때 항구에 모인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통 축가였지만 가사는 새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바다를 잃었지만 바다로 가는 길을 찾았네. 우리는 항구를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네. 강류의 후손들이여, 이제 우리가 세계로 나가리.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관님, 우간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간다요? 우리 모델을 따르고 싶대요. 중국 독점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어서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까지 내륙국가 해양 접근권 동맹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며칠 후 아디스아바바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내륙국가 해양 자유동맹 창립 총회. 16개 내륙국가 대표들이 모였어요. 더 이상 우리는 지리적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 바다가 없어도 바다로 갈 권리가 있다. 독점이 아닌 다양성으로, 종속이 아닌 협력으로. 저는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왕이었어요. 이제는 에티오피아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였죠. 축하합니다. 의장님, 중국도 이제 깨달을 거예요.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왕리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용기를 낸 건 에티오피아예요. 저는 그저 진실을 전했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발코니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도시가 이제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강산 대사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의장님, 해내셨네요. 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문을 열어드렸을 뿐이에요. 걸어간 건 에티오피아 국민들입니다. 대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 대사가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받은 은혜는 잊어도 베푼 은혜는 기억하지 마라. 하지만 갚을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라고요. 7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그 기회가 온 거죠. 저는 새로 건설된 에티오피아 해운청 건물 옥상에서 아디스아바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죠? 옆에 선셀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해운청 청장이 되어 있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바다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정말로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작년 물류 처리량이 얼마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3천만 톤을 넘었어요. 4개 항구를 통해서요. 중국 독점 시절보다 5배 증가했죠. 수출입 비용은 30% 감소했어요. 경쟁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갔죠. 그때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의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개발한 내륙국가 물류 통합 시스템을 파라과이가 도입하기로 했대요. 파라과이까지? 네. 이제 우리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정말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것을 다른 내륙국가들과 나누고 있었어요. 며칠 후 연례 동아프리카 해운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시장은 세계 각국의 해운 회사들로 가득했어요. 멜라쿠 의장님, 한국 부스에서 김재현 선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 아프리카 항로를 총괄하는 상무가 되어 있었죠. 선장님, 아니, 상무님. 승진 축하해요. 에티오피아 덕분이죠. 우리 항로가 대박이 났거든요. 정말로 한국, 에티오피아 직항로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 광물,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생산하기 시작한 섬유 제품까지. 그런데 저기 보세요. 김 상무가 중국 부스를 가리켰습니다. 그들도 이제 달라졌어요. 중국 부스에는 공정무역, 상생협력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류샤오밍이 다가왔습니다. 3년 전에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한 표정이었죠. 멜라쿠 의장님, 오랜만입니다. 류 총괄. 이제는 부총괄입니다. 강등됐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요? 독점은
결국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새벽별 항구를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에티오피아를 위한 항구로요. 물론 지부티, 베르베라, 아삽과 경쟁하는 항구로요. 독점이 아닌 선택지 중 하나로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검토해보죠. 단, 모든 계약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세상이 정말 변했습니다. 일주일 후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 에티오피아 해운협력센터, 개소식, 부산과 아디스아바바를 연결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양국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이었죠. 에티오피아 총리와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이 함께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총리가 연설했습니다. 70년 우정의 결실입니다. 한국 장관도 화답했습니다. 강류부대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피가 경제협력의 물결이 되어 흐릅니다. 개소식 후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강류부대 참전용사들과 그들이 구한 한국 참전용사들의 후손들이 모인 거예요. 95세가 된 김상호, 옹도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멜라쿠, 의장,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지. 김옹께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의 우정을 증언해 주셔야죠.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한국외대 아마라어과 학생이에요. 아마라어를? 네. 에티오피아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할아버지가 강류부대에게 도움받으셨거든요. 또 다른 인연이었습니다. 우리 해운청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심 있으면 지원해보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젊은 세대로 이어지는 우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었죠. 행사가 끝날 무렵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부산 베르베라 크루즈 관광 상품이 출시됩니다. 관광까지 연결되는 거였어요. 홍해의 아름다움과 에티오피아의 역사를 즐기는 특별한 여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강류부대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홍해가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왕리가 함께 있었어요. 이제 그는 완전한 에티오피아 시민이 되어 있었죠. 의장님, 가끔 새벽별 항구가 불타던 날이 떠오르세요? 네, 가끔씩요. 후회는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날의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였을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멀리서 배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기를 단 화물선이었죠. 저 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왕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멜라쿠 타데세오예요. 의장님 할아버지 이름을 딴 거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자체 항구를 가질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요. 왜요? 바다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독점보다 다양성이, 지배보다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내 손자야. 바다는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이란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첼람이었어요. 의장님, 방금 소식 들으셨어요? 네팔이 우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대요. 네팔까지? 네. 이제 정말로 전 세계 내륙 국가들의 희망이 됐어요.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마치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 우리에게는 별의 바다가 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자유의 바다다. 지금까지 에티오피아가 800억 달러 항구를 폭파하고도 진정한 바다를 찾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륙 국가의 숙명을 극복하고 경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쟁취한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시작된 인연이 21세기에 되살아나 새로운 희망을 만든 것은 역사의 아름다운 순환이었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독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것,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나누는 것.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경제적 독립을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류부대의 숭고한 희생과 한국 에티오피아의 아름다운 우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징기스칸의 뿌리, 몽골이 아니다. 한 연구자의 발견이 국제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1000년 전 이친 왕조와의 연결이 드러나자 몽골은 충격에 휩싸였고 한국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발해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베이징이 강하게 부정했지만 증거가 쏟아지자 급기야 미국 역사학계까지 가세했습니다. 유라시아의 심장을 흔드는 역사 전쟁, 그 충격의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바야르입니다. 32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온 유학생이죠. 토론토 대학 역사학과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의 위대한 조상 칭기스칸에게 매료되어 있었어요. 10살 때 처음 읽은 칭기스칸 전기에서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고아에서 시작해 세계를 정복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죠. 언젠가 칭기스칸을 제대로 연구하는 학자가 되겠다고. 20살에 몽골 국립대학에 입학했고 26살에 캐나다 정부 장학금을 받아 토론토로 왔습니다. 꿈 같은 기회였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서관과 자료들,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 모든 것은 2020년 어느 가을날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충격적인 발견을요. 토론토 대학 로바츠 도서관 4층 희귀본 열람실에서 몽골 비사 원본 복사본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국 학생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부분 봐. 고구려 멸망이 668년이고 발해 건국이 698년이잖아. 딱 30년 차이네. 발해가 926년에 멸망했다며? 그럼 거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몰라. 그냥 역사에서 사라진 거 아니야? 아니면 북쪽으로 도망쳤거나?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926년, 발해, 멸망, 북쪽으로 도망. 이상하게도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우리 몽골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몽골 비사를 다시 펼쳐들었죠. 이미 수백 번은 읽은 책이었지만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 읽어보고 싶었어요. 칭기스칸의 뿌리는 지구하신 하늘의 뜻으로 태어난 부르테 치노가 있었다. 그의 아내는 코아이 마랄이었다. 부르테 치노. 우리는 이를 제빛 푸른 일이라고 번역합니다. 코아이 마랄은 흰 암사슴이고요. 우리의 신성한 조상 이야기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조상이 늑대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학자로서 학문적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언어학과의 러시아 교수 올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중앙아시아 언어 전문가였죠. 교수님, 부르테 치노라는 말이 순수 몽골어인가요? 올가 교수는 안경을 벗으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야르, 좋은 질문이네요. 사실 그 단어는 좀 특이해요. 몽골어 어근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 온 말일까요? 글쎄요. 아마 더 오래된 언어, 혹은 다른 지역에서 차용된 말일 수도 있겠죠.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부르테 치노가 몽골어가 아니라면 그럼 어디서 온 말일까? 저는 도서관으로 돌아와 미친 듯이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쓰인 집사, 중국의 원사, 티베트의 몽골 연대기까지.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페르시아어 집사에는 부르테 치노를 분명히 한 인간으로 몽골 부족의 수령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니. 그렇다면 부르테 치노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 이름을 음성학적으로 분해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르테 치노, 부르테 치노. 계속 발음하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게 관직명은 아닐까? 그것도 몽골이 아닌 다른 나라의 관직명. 그때 갑자기 낮에 들었던 한국 학생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발해, 926년 멸망, 북쪽으로 도망. 설마 우리 조상이 발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저는 한국사 책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하나하나 읽어나갔죠.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발해의 관직 중에 대내상이라는 게 있었고 이를 불어라고도 불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평, 우평 같은 관직을 대저령이라고도 했다는 거예요. 불어, 대저령, 부르테 치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르테 치노가 불어 대저령의 음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 코아이 마랄은 어떨까요? 이것도 발해나 고구려와 관련이 있을까? 코아이 마랄, 고아이 마랄, 고씨 마을. 고씨는 고구려 왕족의 성이었죠. 말도 안 돼. 이건 너무 억지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몽골의 시조가 한국의 고대 왕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몽골로 돌아가면 매국노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과 몽골인으로서의 자부심 사이에서 갈등했죠. 진실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발견을 묻어두어야 할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파헤쳐 보기로. 설령 그 진실이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는다 해도 말이죠. 그리고 그 결심이 저를 5년간의 긴 여정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발해에 대해 더 알아야 했고, 그러려면 한국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 다음 주, 저는 한국 학생 서진을 찾아갔습니다. 도서관에서 발해 이야기를 하던 그 학생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제가 몽골 역사를 연구한다고 하니 흥미를 보였어요. 서진 씨, 혹시 발해 멸망 이후에 유민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서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몽골 사람이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그냥 궁금해서요. 926년에 멸망했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대부분 역사책에는 고려로 흡수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일부는 북쪽으로 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요나라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더 북쪽 초원지대로 간 사람도 있었대요. 초원지대. 그곳은 바로 우리 몽골 조상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혹시 발해 왕족에 대한 기록도 있나요? 왕족이요? 응. 대조영이 시조고 대씨 가문이 왕족이었죠. 멸망 때 대부분 죽었다고 하는데 일부는 탈출했다는 설도 있어요. 대씨 가문. 저는 그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서진과 헤어진 후 저는 다시 몽골 비사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알란고아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었죠. 알란고아는 칭기스칸의 10대조 할머니, 모든 몽골인의 어머니라 불리는 신성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알란고아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 도분 메르겐이 죽은 후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그녀에게 새 아들을 주었다는 전설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빛. 이건 분명 은유적 표현이겠죠.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중국 사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사, 금사, 요사를 차례로 뒤졌죠. 그러다가 금사에서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대씨 왕족 일부가 북쪽 몽골 초원으로 갔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발해 왕족이 정말로 몽골로 갔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알란고아도 혹시 발해 왕족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중국 사료에서는 알란고아를 아륜고이라고 표기하고 있었는데 이를 다시 분석해보니 아란 집안의 귀한 여인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아란.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는데 한국 고대사를 찾아보니 아라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더군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가야 왕족 중 일부가 고구려로 망명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몽골어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늘 써왔던 단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노연이라는 말, 우리는 이를 귀족이라는 뜻으로 쓰는데 한국 고대어의 나한 또는 노인과 발음이 비슷했습니다. 타이지라는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자를 뜻하는 이 말이 한국의 태자와 너무 비슷했죠. 물론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파고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창고에서 먼지 쌓인 러시아 탐험가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세기에 몽골을 여행한 포탄인이라는 사람의 일기였죠. 거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가 만난 몽골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해가 뜨는 곳에서 왔다. 큰 물 건너 동쪽 나라에서. 해가 뜨는 곳. 큰 물 건너 동쪽. 이건 분명 한반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런 연구를 계속하면 저는 몽골에서 배신자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약 우리 역사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야리야, 진실은 진실이란다. 그게 아무리 불편해도 말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도분 네르겐이라는 이름을 분석하던 중이었죠. 도분을 고구려 관직으로 보면 도독을 뜻할 수 있었고 메르겐은 활 잘 쏘는 사람을 뜻하니 도분 네르겐은 활 잘 쏘는 도독이 될 수 있었어요. 고구려와 발해는 활로 유명한 나라였죠. 그들의 기마 궁술은 당나라도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부르테치노는 늑대가 아니라 발해의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후손들이 몽골 초원에 정착해 우리의 조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설을 증명하려면 저는 더 많은 언어를 배워야 했고 더 많은 자료를 찾아야 했으며 무엇보다
학계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6개월. 저는 깨달았습니다. 몽골어와 영어만으로는 이 거대한 퍼즐을 풀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찾아야 할 자료들은 페르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만주어, 티베트어, 러시아어, 심지어 고대 터키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각 나라가 몽골 제국을 다르게 기록했고 그 모든 기록을 비교해야만 진실을 찾을 수 있었죠. 먼저 중국어부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에는 다행히 중국인이 많아서 선생님을 찾기는 쉬웠어요. 하지만 고대 한문을 읽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이 글자가 뭔지 아세요? 제가 금사의 한 구절을 가리키자 중국인 튜터 리우가 웃었습니다. 이건 현대 중국인도 잘 못 읽어요. 고대 한문이거든요. 결국 저는 고전 한문을 따로 배워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한자를 외웠어요. 다음은 페르시아어였습니다. 일칸국의 역사가 라시드 알딘이 쓴 집사를 원문으로 읽기 위해서였죠. 토론토 대학 근동학과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 몽골 사람이 페르시아어를 배우려고 하죠? 차이드 교수가 의아했어요. 칭기스칸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페르시아 기록도 봐야 하거든요. 흥미롭네요. 보통 몽골 사람들은 자기들 기록만 믿는다고 들었는데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너무 우리 것만 봐왔어요. 페르시아어는 아랍 문자로 쓰여 있어서 더 어려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도 익숙해지는데 한 달이 걸렸죠. 처음엔 거꾸로 읽는 줄도 모르고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만주어는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청나라 실록에 몽골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만주어를 가르쳐줄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 뉴욕까지 가서 콜럼비아 대학의 은퇴한 교수님을 찾아뵀습니다. 80이 넘은 스미스 교수님은 서양인으로는 드물게 만주어를 읽을 수 있는 분이었죠. 젊은이, 왜 이 죽은 언어를 배우려 하나?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교수님. 진실이라. 그래. 때로는 죽은 언어 속에 살아있는 진실이 숨어있지. 교수님은 제게 만주 문자를 가르쳐 주셨고 청실록 복사본도 구해주셨습니다. 터키어를 배울 때는 정말 좌절할 뻔했어요. 몽골어와 같은 알타이 어족이라 쉬울 줄 알았는데 현대 터키어와 고대 터키어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르온 비문이라는 고대 터키 문자로 쓰인 비석에 초기 몽골에 대한 기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티베트어는 발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같은 글자도 성조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티베트 불교 문헌 속에 몽골 왕족의 비밀선 기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랍어를 배울 때는 이집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주방장 아흐메드에게 매일 조금씩 배웠죠. 바야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제 조상의 비밀을 풀어야 해요. 비밀이라.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러시아어, 한국어, 일본어, 산스크리트어, 소그드어, 위구르어까지 결국 15개의 언어를 익히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각 언어마다 최소한 기본적인 문헌을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목표였죠. 도서관 사서들은 저를 언어 미치광이라고 불렀어요. 바야르, 또 왔네? 오늘은 무슨 언어? 오늘은 소그드어요. 실크로드 상인들이 쓰던. 도대체 뭘 찾는 거야? 진실이요. 800년 동안 숨겨진 진실. 친구들도 걱정했습니다. 특히 서진이 그랬죠. 바야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반쪽이 됐어.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사실 저도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매일 다른 언어로 꿈을 꾸고 길을 걸으며 고대 문자를 중얼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각 언어가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거든요. 페르시아어로 읽은 집사에서는 부르테 치노를 동방에서 온 족장이라고 했고 티베트 문헌에서는 알랑구아를 해 뜨는 나라의 공주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만주어 실록에서는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몽골 왕족과 발해 왕족이 같은 혈통이라는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발견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소그드어로 쓰인 상인의 일기였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몽골의 귀족들은 자신들이 동쪽 큰 나라에서 왔다고 자랑한다. 그들의 말과 풍습에 실제로 동방의 흔적이 많다.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몽골과 한국 고대의 왕국의 연결고리가 실재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를 설득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특히 15개 언어로 쓰인 문헌들의 교차 검증 작업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5개 언어를 어느 정도 익힌 후 저는 본격적으로 알랑구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몽골인의 어머니, 칭기스칸의 10대조 할머니, 그녀가 누구인지 밝혀낸다면 몽골의 기원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몽골 비사에 따르면 알란구아는 처음에 도분 메르겐과 결혼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하늘의 빛을 받아 세 아들을 더 낳았다고 하죠. 그 막내가 바로 보돈차르, 칭기스칸의 직계 조상입니다. 하지만 중국 사료는 조금 달랐어요. 원사에서는 그녀를 아륜거이라고 표기했고 금사에서는 아란고라고 했습니다. 왜 이름이 다를까요? 저는 각 언어별로 그녀의 이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어로는 알란과, 중국어로는 아륜거이, 페르시아어로는 알란 카툰, 티베트어로는 아란꼬이, 터키어로는 알란 하툰. 이 이름들을 분석하다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알란 또는 아란이라는 부분은 모든 언어에서 동일했고 뒤에 고아, 거이, 카툰, 하툰은 모두 귀부인, 왕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알란은 이름이 아니라 출신지나 가문을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사 책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아라가야, 그리고 알라국이라는 고대 국가들을, 특히 아라가야 왕족 일부가 고구려로 망명했고 그 후손들이 발해 건국에 참여했다는 기록을 찾았을 때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알란구아는 아라 가문의 고귀한 여인이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도분 네르겐이 죽은 후 그녀가 낳은 세 아들의 이름도 분석했죠. 블룬 칼둔, 부카투 살지, 보돈차르 뭉카크. 이 이름들도 순수 몽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살지라는 말은 한국 고대어의 살주와 발음이 비슷했습니다. 발해의 군사 단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서관에서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람 신청을 했는데 18세기 러시아 탐험대가 작성한 몽골 족보 연구서였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몽골 귀족들은 비밀스럽게 전해오는 족보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동방의 멸망한 왕국에서 왔다고 믿는다. 특히 알란구아는 그 왕국의 마지막 공주였다고 한다. 동방의 멸망한 왕국.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발해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지도교수인 올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제가 드디어 증거를 찾은 것 같아요. 올가 교수는 문서를 자세히 읽더니 안경을 벗었습니다. 바야르, 이건 정말 폭발적인 내용이네요. 하지만 18세기 문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오래된,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알란구아가 살았던 시대, 즉 11세기 전후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찾았죠. 그리고 마침내 요사, 즉 거란의 역사서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발해가 멸망할 때 왕족 대씨 일족 중 일부가 북쪽 초원으로 도망갔다. 그들은 현지 부족과 혼인하여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다. 이 기록의 시기가 바로 알란구아가 살았던 시대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 놀라운 건 금사에서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씨 왕족의 후손 중에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몽골 족장과 혼인하여 여러 아들을 낳았다. 그 자손들이 후에 초원의 패자가 되었다. 이건 명백히 알란구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몽골 비사는 그녀의 출신을 숨겼을까요? 왜 하늘의 빛이라는 신화로 포장했을까요? 티베트 문헌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지배자는 자신의 정통성을 위해 신화를 만든다. 특히 외부에서 온 혈통일 경우 하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알란구아가 발해 왕족이라는 사실은 당시 몽골 부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이라는 신화로 포장한 거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알란구아는 동쪽에서, 정확히는 멸망한 발해에서 온 왕족 여인이었다고. 하지만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학계의 보수적인 시각, 정치적 압력, 그리고 무엇보다 제 동포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죠.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울이니까요. 그 거울이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줄지라도 외면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4년째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학회에서 제 연구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북미 아시아 학회 연례 컨퍼런스였죠. 발표 제목은 몽골 기원 신화에 대해서 언어학적 증거를 중심으로였습니다. 발표 당일, 강단에 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어요. 청중석에는 저명한 몽골학 연구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연구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권위자들도 있었죠. 오늘 저는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칭기스칸의 조상, 부르테 치노가 늑대가 아니라 발해의 관직을
가진 인물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순간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코웃음을 쳤고 일부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죠. 발표를 진행하면서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15개 언어로 분석한 자료들, 각국의 역사서에서 발견한 일치점들, 음성학적 분석 결과들, 브루테치노를 불어 대저령으로 해석하면 이는 발해의 관직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알랑구아라는 이름도 잠깐, 갑자기 한 노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버드의 몽골학 권위자 윌리엄슨 교수였죠. 젊은 친구, 당신 몽골 사람 맞나? 어떻게 자기 민족의 신성한 신화를 이렇게 모독할 수 있지? 교수님, 저는 진실을 찾고자 할 뿐입니다. 진실? 당신이 하는 건 케이팝 타고 흐르는 한류의 역사까지 팔아먹으려는 시도 아닌가?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청중석 뒤편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젊은이의 연구는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몽골은 중국 역사의 일부이며 원나라는 중국 왕조입니다. 발해 역시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조작하는 것은 중국의 통일된 역사관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그가 누군지 즉시 알아챘어요. 중국 사회과학원의 장 웨이 교수, 동북공정의 핵심 인물이었죠. 장 교수님, 발해가 중국 지방 정권이라는 주장은 닥치세요. 당신 같은 애송이가 감히 중국 5천년 역사를 부정하려 하다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학회는 학술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되어버렸죠.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로비에 나왔습니다. 그때 한동양인 남자가 다가왔어요. 바야르 씨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는 자신을 중국 대사관 문화부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신의 연구 참 흥미롭네요. 하지만 이런 민감한 주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 정부는 역사 연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우리와 협력한다면? 뇌물 제안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진실을 찾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 연구실 컴퓨터가 해킹당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자료는 따로 백업해뒀지만 불안했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 갑자기 분실 처리되기도 했고 제가 신청한 고문서 열람이 계속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제 지도교수인 올가 교수에게 압력이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바야르, 중국 측에서 우리 학과 연구비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해왔어요. 당신 연구 때문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죠. 진실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방해하겠어요? 하지만 압력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동양인 남자 셋이 저를 둘러쌌어요. 바야르, 경고는 충분히 했다. 이제 그만둬. 누가 시켰습니까? 중국 정부입니까? 그들은 대답 대신 위협적인 제스처를 보였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경찰 덕분에 무사했지만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이 찾아왔어요. 바야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발해 얘기만 안 했어도.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때 서진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작년에 고구려사 연구하다가 중국 측 압력을 받았거든. 그들은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발해를 모두 중국사로 만들려고 해. 동북공정이요? 중국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학자들을 매수하고 반대 의견은 탄압하지.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제 연구가 단순히 몽골 역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중국의 역사 패권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몽골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바야르가 중국 스파이래. 몽골과 한국을 이간질시키려는 거라고. 정반대의 소문도 있었죠. 아냐, 한국 정부가 돈을 줬대. 몽골 역사를 한국에 팔아넘기려는 거야.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지는 뻔했어요. 분열시키고 고립시키는 전형적인 공작이었죠. 심지어 제 가족에게까지 연락이 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바야르야,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왔었어. 너가 위험한 연구를 한다면서 가족을 생각하라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조심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학문의 자유를 위해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방해한다는 건
제가 진실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학회 발표 실패 후 몇 달간 저는 심각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죠. 발의 멸망 시기와 알란구아 시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926년 발의 멸망, 그리고 약 100년 후인 11세기 초 알란구아의 등장. 200년의 간격을 메울 증거가 필요했어요. 러시아 극동 지역 도서관들의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의 향토 박물관 자료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했죠. 그러던 중 하바롭스크 박물관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19세기 러시아 고고학자가 작성한 발굴 보고서였어요. 아무르 강 유역에서 발견된 10세기 유적지. 토기 양식이 발의 것과 유사하나 몽골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음. 아무르 강은 중국명으로 헤이룽장, 즉 흑룡강입니다. 발의 영토 북쪽 경계와 맞닿은 곳이죠. 보고서에는 사진도 있었는데 토기에 새겨진 문양이 정말 특이했어요. 발해의 연꽃 문양과 몽골의 동물 문양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이건 분명 문화적 융합의 증거였어요. 발해 유민과 몽골 부족의 만남을 보여주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중국 헤이룽장 성 지방지를 찾아봤죠. 거기서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어요. 발해 멸망 후 대시 성을 가진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주했다. 그들은 시리 부족과 함께 살았다. 시리는 바로 몽골의 전신이 되는 부족입니다. 칭기스칸의 조상들도 시리 계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요. 왜 발해 왕족이 북쪽으로 갔을까요? 보통은 고려로 가거나 중국으로 갔을 텐데 답은 의외의 곳에서 찾았습니다. 일본 교토 대학 도서관의 고문서였어요. 발해 마지막 왕 대인선이 항복할 때 일부 왕족은 이를 거부했다. 그들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다며 북쪽으로 떠났다. 조상의 땅.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구려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고구려 초기 북부여에서 남하한 주몽이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고구려는 오랫동안 북방 초원 부족들과 교류했습니다. 혹시 발해 왕족이 말한 조상의 땅이 바로 북방 초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이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를 더 찾았습니다. 그리고 금사에서 결정적인 구절을 발견했죠. 여진족 중에는 발해 왕실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대시성을 버리고 현지 성씨를 취했으나 은밀히 족보를 전했다. 성씨를 바꿨다.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발해 왕족이 살아남기 위해 정체를 숨긴 거죠. 그렇다면 알란구아도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요? 발해 왕족 출신이지만 정체를 숨기고 몽골 부족과 결혼한 티베트 문헌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또 발견했습니다. 하늘의 빛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아버지의 혈통을 숨기고 싶을 때 쓰는 오래된 방법이다. 알란구아가 남편 사후에 낳은 세 아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기에 하늘의 빛이라는 신화를 만든 게 아닐까요? 만약 그 아버지가 발해 왕족 출신이었다면 당시 몽골 부족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혈통이었을 테니까요. 서진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 씨, 발해가 멸망할 때 대시 왕족이 정말로 살아남았을까요? 글쎄요. 공식 기록에는 다 죽었다고 나오는데, 하지만 역사에서 왕족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경우는 드물죠. 만약 살아남았다면 북쪽 초원으로 갔을 가능성은요? 충분해요. 발해는 원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의 연합 국가였잖아요. 말갈족 일부는 북방 출신이었고요.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발해 멸망, 왕족의 북방 이주, 현지 부족과의 융합, 그리고 알란구아의 등장. 하지만 아직도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2023년 크리스마스 이브, 모두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저는 혼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토론토 대학 동아시아 도서관 지하 서고,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나는 그곳에서 저는 금사를 다시 읽고 있었죠. 금사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역사서입니다. 이미 여러 번 읽었지만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날따라 집중이 잘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함 속에서 한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밤 11시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대충 넘겼던 부분에서요.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의 후손이 북쪽 몽골 땅으로 갔다. 그들이 후에 모든 부족을 통일한 자들의 선조가 되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대조영은 발해의 시조입니다. 그의 동생 대야발이 있었다는 것도 신구당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그 후손이 몽골로 갔고 후에 모든 부족을 통일한 자들의 선조가 되었다? 모든 부족을 통일한 자. 이건 명백히 칭기스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대조영 동생 대야발 후손 북쪽 몽골 모든 부족 통일한 자들의 선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 뒤에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죠. 대씨 왕족 중 금왕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의 셋째 아들 보알리의 후손이 북방으로 가서 큰 부족의 시조가 되었다. 보알리? 이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몽골 비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칭기스칸의 14대조 이름이 보알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었어요. 금사의 보알리와 몽골 비사의 보알리가 동일 인물이라면 칭기스칸은 발해 왕족의 직계 후손이 되는 거였습니다.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도서관 밖으로 뛰쳐나가 눈 내리는 캠퍼스를 뛰어다녔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상관없었어요. 5년간의 연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와 관련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원사도 다시 확인했죠.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몽골 왕족의 먼 선조는 동방에서 왔다고 전해진다. 새벽 4시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대조영, 대야발, 금왕, 보알리, 그리고 칭기스칸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만들었죠. 물론 중간에 몇 대가 불명확한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큰 줄기는 명확했습니다. 발해 왕족이 몽골로 가서 칭기스칸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크리스마스 아침, 저는 올가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찾았어요. 그녀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바야르, 축하해요. 하지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검증하세요. 한자 해석이 정확한지, 다른 사료와 교차 확인이 되는지.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다시 차분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철저히 검증했어요. 한문 전공자에게도 확인받고 다른 판본도 대조했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이제 이 발견을 어떻게 발표할지가 문제였어요. 지난번 학회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서진과 만나 의논했습니다. 바야르,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봐. 몽골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대한 역사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칭기스칸이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천년 역사를 가진 왕족의 후예라는 거잖아. 고구려에서 발해로, 발해에서 몽골로 이어지는 대서사시. 이게 얼마나 장대한 이야기야? 그의 말이 맞았어요. 관점을 바꾸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칭기스칸 천년 왕조의 계승자로 정했죠. 이번에는 몽골의 자부심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오래된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관점으로 썼습니다. 고구려는 700년간 동북아시아를 지배한 대제국이었고 발해는 해동성국이라 불린 문명국이었으며 그 후예인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것은 역사의 필연이었다고.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계기였죠. 금사의 발견 이후 저는 지리적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발해 왕족이 어떤 경로로 몽골 초원까지 갔을까요? 몽골 비사에 나오는 아르가나 쿤이라는 지명이 열쇠였습니다. 칭기스칸의 조상들이 살았다는 곳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몽골 어딘가로 추정했지만 저는 다른 가능성을 봤어요. 아르가나 쿤. 이 말을 음성학적으로 분해하면 아르간나 쿤이 됩니다. 그리고 고대 한국어에서 아리는 강을 뜻했죠. 아리수, 아리랑의 그 아리입니다. 그렇다면 아르가나는 아리간의 변형이 아닐까요? 압록강의 고대 이름이 아리간 또는 아로안이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쿤은 몽골어로 사람들 또는 지역을 뜻합니다. 즉 아르가나 쿤은 압록강 지역 사람들이라는 뜻일 수 있었어요.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고지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의 고지도는 물론 이슬람 지도까지 뒤졌죠. 페르시아 지리학자 알 이드리시가 그린 12세기 지도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압록강 상류 지역에 아르칸이라는 지명이 표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러시아 탐험가의 19세기 기록이었습니다. 만주 북부 주민들은 압록강 상류를 아르한이라 부른다. 이곳에서 북쪽 초원으로 가는 고대 길이 있다고 한다. 고대 길. 바로 이 길을 통해 발해 왕족이 북쪽으로 이동한 게 아닐까요? 지도를 펼쳐놓고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압록강 상류에서 출발하면 대응알령 산맥을 넘어 몽골 초원 동부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거리는 약 1000km. 당시 기준으로는 두세 달이면 충분한 거리였죠. 그런데 왜 하필 그 험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했기 때문이에요. 926년 발해가 멸망할 때
거란군이 남쪽과 서쪽을 맡고 있었거든요. 유일한 탈출로가 북쪽이었던 거죠. 몽골 초원 동부, 즉 현재 내몽골 자치구 동부와 헤이룽장성 서부. 이 지역이 바로 칭기스칸의 조상들이 처음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발해 양식과 몽골 양식이 혼합된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의 것들이었죠. 중국 고고학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내몽골 동부에서 발견된 고분군, 발해식 벽돌 구조에 몽골식 부장품이 함께 출토됨. 이건 문화 융합의 명백한 증거였어요. 더 흥미로운 건 언어학적 증거였습니다. 이 지역 방언에는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를 아바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국어, 아버지와 몽골어, 아브의 중간 형태였죠. 텐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바야르, 사실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우리 조상이 해 뜨는 곳에서 왔다고. 정말요? 그럼 텐진도 믿어요? 처음엔 안 믿었지. 하지만 네 연구를 보니 할머니 말씀이 그냥 전설이 아닐 수도 있겠더라. 텐진의 인정은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습니다. 대조영의 동생 데야발과 칭기스칸을 직접 연결하는 계보를 완성하는 것. 여러 사료를 종합한 결과 대략적인 계보를 만들 수 있었어요. 데야발에서 금왕까지 4대, 금왕에서 보알리까지 1대, 보알리에서 알란고아까지 3대, 알란고아에서 칭기스칸까지 10대, 총 19대, 약 500년의 시간, 역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간대였습니다. 압록강에서 몽골 초원까지 이 장대한 이주의 역사가 드디어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5년째 되던 봄, 저는 최종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칭기스칸의 뿌리 고구려에서 몽골 제국까지로 정했죠. 이번엔 전략을 바꿨어요. 먼저 소규모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반응을 본 후 큰 학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첫 발표는 토론토 대학 동아시아학과 세미나였어요. 청중은 20명 정도. 부담이 적었죠. 오늘 저는 동아시아 역사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구려, 발해, 그리고 몽골 제국으로 이어지는 1500년의 대서사실을요. 이번엔 반응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발표 후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언어학적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여기 금사와 원사의 교차 검증 자료가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고요? 내몽골 동부의 발굴 보고서를 보십시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몽골인입니다. 제 조상의 진실을 찾고자 할 뿐이에요. 세미나는 성공적이었어요. 몇몇 교수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죠. 특히 일본에서 온 사토 교수가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바야르군, 교토대학에 몽골 왕족의 비밀 족보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때요? 비밀 족보라니, 만약 그게 진짜라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즉시 교토로 날아갔습니다. 교토대학 도서관 특별 열람실. 거기서 저는 놀라운 문서를 만났어요. 17세기에 만주족이 작성한 몽골 왕족 세계라는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칭기스칸의 19대조는 데야발이다. 그는 발해국을 세운 대조영의 아우였다. 명확한 기록이었어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문서에는 상세한 계보도 있었습니다. 데야발, 대완, 대승, 진구, 금왕, 보알리, 콩고라트, 둔비나이, 부카, 바담, 투블룬, 콰출라, 메넨투둔, 하출라, 칸, 바이싱고르, 툰비나이, 카블칸, 바르탄 바하토르, 예수게이, 그리고 태무진 즉 칭기스칸. 19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족보를 들고 토론토로 돌아왔을 때 올가 교수도 놀랐습니다. 바야르, 이건 정말 역사적 발견이에요.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동포들의 반응이었어요. 몽골 유학생 모임에서 발표했을 때 처음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선배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더 위대했다는 거네?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천년 왕조의 후예였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용맹과 발해의 문명을 이어받은 후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텐진이 일어섰습니다. 바야르, 미안해. 처음에 네 연구를 의심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넌 우리 역사를 깎아내린 게 아니라 더 깊은 뿌리를 찾아준 거구나. 하나둘씩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동포들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느볼드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인들과 우리가 친척인 거야? 친척이라기보다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1500년 전에 갈라진. 와.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보면 왠지 친근했구나. 모두가 웃었어요.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국제학회에서의 정식 발표.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그 자체로 힘이 있으니까요. 국제중앙아시아학회. 파리에서 열리는 이 학회는 몽골학 연구의 최고 권위를 자랑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연구의 최종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발표 제목은 잃어버린 고리 고구려, 발해, 그리고 몽골 제국의 연속성이었습니다. 강단에 섰을 때 500명이 넘는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5년 전 제 연구를 조롱했던 윌리엄슨 교수도 있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동아시아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발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브루테 치노의 언어학적 분석부터 시작해서 알란과의 정체, 발해 왕족의 이주, 그리고 교토에서 발견한 족보까지 45분의 발표가 끝났을 때 장내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프랑스의 저명한 몽골학자 피에르 교수였습니다. 바야르 씨, 훌륭한 연구입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이 연구가 현재 몽골과 한국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좋은 질문이었어요. 교수님, 이 연구는 과거를 밝히는 것이지만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몽골과 한국이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역사적 형제임을 보여주니까요. 이는 두 나라의 문화적, 경제적 협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윌리엄슨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바야르 군, 5년 전에는 미안했네. 자네가 옳았어. 이건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야. 그의 인정은 제 연구의 완성을 의미했어요. 학회가 끝난 후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베이징 대학, 그리고 서울대학교까지. 특히 서울대 강연은 특별했어요. 한국인들에게 직접 이 이야기를 전할 기회였으니까요. 여러분, 칭기스칸이 여러분과 같은 뿌리를 가졌다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강연장이 술렁였어요. 이건 한국이 몽골을 지배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민족이 함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고구려의 용맹, 발해의 문명, 그리고 몽골의 정복 정신이 하나로 이어진 거죠. 한국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어요. 칭기스칸, 고구려의 후예였다. 1500년 만에 밝혀진 형제의 역사. 물론 일부 극단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를 지배했다는 식의 왜곡된 해석도 나왔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년 만에 몽골로 돌아갈 때가 왔어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야르, 우리 역사를 찾아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들아, 자랑스럽다. 진실을 찾는 건 때로는 외로운 길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다. 몽골 국립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했을 때 총리까지 참석했습니다. 바야르 교수의 연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줬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1500년 역사를 가진 위대한 민족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가 한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모두가 웃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필요하겠죠. 5년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 저는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제 연구는 몽골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학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작년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이 몽골에 거대한 문화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그 이름을 고구려 발해 몽골 문화원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개관식에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몽골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리본을 자르는 모습을 보며 역사가 현재를 바꾸는 힘을 실감했죠. 더 놀라운 건 DNA 연구 결과였어요. 제 연구에 자극받은 과학자들이 대규모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몽골인과 한국인 사이에 특별한 유전적 연관성이 발견된 거예요. 특히 한국의 특정 가문들, 고씨, 대씨 가문과 몽골 왕족의 DNA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한국 젊은이들도 몽골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역사를 공유한 형제로. 서진이 최근에 연락을 해왔어요. 바야르, 네 덕분에 역사학과 지원자가 늘었대. 모두가 제2의 바야르가 되고 싶어 한다나?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끔 학생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역사를 아는 게 왜 중요한가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울이에요. 칭기스칸이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천년 왕조의 계승자였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잊혀진 위대함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역사학의 역할이죠. 오늘도 저는 연구를 계속합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많으니까요. 고구려에서 발해로, 발해에서 몽골로, 그리고 몽골에서 세계로, 이 장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써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바야르 씨의 놀라운 발견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청년의 호기심이 동아시아 역사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낸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칭기스칸과 한국의 연결고리.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진실이죠.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잊혀진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